그러면 이번엔 이 주도주로 이제 계속 그 반도체 분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추가로 그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섹터 혹은 주도주 뭐라 그럴까 차세대 주도주 차기 주도주 몰라 이거 단어가 네. 하여튼 뭐가 좋을까요? 그 다음 2순위로 그러니까 올해 보면요 BBIG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갔고 그 후에 지금 갑자기 반도체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랑 배터리는 또 같이 가요 지금. 그러니까 BBIG 중에서는 또 배터리가 같이 합세를 해서 새로운 지금 주도주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린이라고 그러죠 G. 그래서 이제 그린 섹터가 여기에 같이 또 편입이 돼가지고 세 개 섹터가 지금 가장 핫하거든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그건 누구나 아실 거고 그럼 이 세 개 섹터는 내년도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도 사이클상 2차 전지도 지금 계속 가는 그림인데 2022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성장하는 그림이니까 좋고 그린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향후 10년간 좋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반도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슈퍼사이클이 2022년에 진짜 오느냐 마느냐니까 적어도 내년 1년을 보면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섹터는 꾸준히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외에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저는 일단 뭐 건설 섹터 아닌가. 건설. 예, 왜냐하면 건설 쪽에 그동안 정말 위가 엄청 막혀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정부가 계속 규제를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위쪽에서 그 정부 쪽에서 주택 공급 계속 억제를 했죠. 공급이 부족한 거 알지만 이 공급을 늘리질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이 만약에 활성화되거나 규제가 풀어버리면 집값이 튈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동안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이 안 좋은 환경 하에서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작년 또 올해도 재작년에도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PER 기준으로 뭐 3배, 4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 돈은 많이 버는 건 아는데 저거 자꾸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하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예, 이거 뭐 성장 못 하는데 그러니까 100이라는 이익을 내는데 다음에 110을 내고 근데 그 다음에 130 낼까? 150? 200?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돈만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 근데 약간 지금 바뀐 게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이게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요?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고 하면서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을 늘리지 않고 조금 이제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시는 분은 공급에 또 일가견이 있다라는 분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분을 그쪽에 앉힌 거는 이거 공급 늘리나 보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제 안 잡히잖아요. 최후의 보루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급 늘리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그렇죠. 법칙에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그 기억나시죠? 그때 분당이나 일산 쪽에 그 진짜 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근데 진짜로요. 그거 하고 나서 아파트가 안정됐어요. 진짜 그 되게 신기한 게 그걸 깔고 나니까 몇 년 후에 가격이 그냥 쑥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안정화되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단은 공급으로 한번 가격을 잡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공급을 못했는데 늘어나고 그리고 2022년도인가 3년에 또 3기 신도시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미 확정된 미래고 그 지금 정부에서 공급 늘리는 거 확정된 게 아니라 전혀 기대도 안 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대도 안 했던 게 똑하니 지금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2023년도는 3기가 확정됐고 1, 2년은 정부에서 공급 늘리면 또 그동안 부족했던 걸 채울 수 있고 이러면 적어도 3년간의 사이클을 딱 보면 건설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요새 갑자기 주가가 막 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튀었는데도 워낙 그 몇 년간 안 가다 보니까 너무나 싼 거예요, 아직도. 전기차 섹터 PER이 막 50배. 아시죠? 그리고 반도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반도체도 10배 넘어가는데 건설 회사들은요, PER이 막 5배, 6배. 근데 그럴만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는 위가 열립니다. 뭐냐? 공급을 늘리면 우리가 이 주가를 볼 때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EPS가 주당 순위, 이익 곱하기 PER은 밸류에이션. 내가 이거 몇 배 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자 이익이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이익이 고정돼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해 있으면 PER이 그럼 주가를 결정하잖아요. 그 그렇죠. 옆에 PER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줄 거냐, 10배를 줄 거냐, 20배를 줄 거냐, 30배 줄 거냐. 그럼 삼성전자를 그동안은요 10배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D램 사이클 막 난리를 치니까 스마트폰도 아시잖아요. 성장을 못 하잖아요 예전만큼. 그러니까 PER 10배를 못 줘요. 근데 대만의 TSMC는 25배를 줍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도 이제는 대만이 받을 수 있는 PER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동안 메모리만 하다가 TSMC가 하는 파운드리까지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PER이 예전에 10배가 아니라 15배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의적이긴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같은 이익이어도 1000억을 벌던 회사의 주가를 시총을 1000억으로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1500억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건설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건설주 성장이 나오네? PER 5배밖에 안 줬는데 8배 줘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익이 크게 안 늘더라도 8배라는 거는 뭐죠? 여기서 주가가 거의 한 6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똑같은데 주가 60%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이클이 시작되는 만약에 섹터가 있으면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좀 건설주가 거기에 좀 해당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 가장 그 화려하게 주도했던 그 언택트와 관련해서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요,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소강 상태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올해만큼 성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독점 기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그렇죠. 없어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빌리티.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도 있고 네이버 쇼핑이 또 국내 거의 1등이잖아요. 이거를 뭐 물론 쿠팡이란 기업도 있긴 하지만 과점화가 돼 있고 네이버는 또 검색 시장 1등이고 일본에서 지금 언택트 비즈니스 잘하고 있잖아요. 야후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웹툰 아시죠? 웹툰 워낙 또 잘 나가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코로나 이제 백신과 상관없이 언택트 비즈니스 쪽에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여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느냐. 올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올해 한 3배 4배씩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저는 숨고르기를 봅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2차 전지도요 이 과정을 겪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릴 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미리 좀 선점해 놓으셔야 수익이 나는 거지. 남들이 이제 언택트 또 분명히 몇 달 후에 되잖아요. 이제 언택트입니다. 또 이러고 또 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사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하면 또 그때 가서 사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 빠질 때는 무서우니까 못 사시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언택트 비즈니스가 나는 안 갈 것 같다. 백신 나오면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를 왜 하세요? 네이버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언택트 비즈니스는 저는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그게 코로나 백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장을 하니까 온라인 사업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완전히 소외 아닌 소외를 받을 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컨택트, 이제 언택트 대신 컨택트가 몰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여행 항공주라든가 또 이제 나가서 먹는 외식 관련된 주들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주도주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분명히 우리 딱 생각을 해봐도 이제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P하고 Q라 그러잖아요. P가 가격이고 Q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인데 당연히 물량이 늘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근데 물량을 제때 못 공급할 수 있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수요는 늘 거고 무엇보다 P가 올라가요. 가격이. 아까 한번 설명드린데 물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행주, 항공주, 아니면 백화점주, 또 면세점주,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택트형 기업들은 내년에 분명히 한 번에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너무 확산이 되면서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오히려 이럴 때 내년도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이거를 진짜 초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좀 사놓으시면 내년도 어느 시점에서 한번 30에서 40% 튈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게 보시는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구조조정이 또 많이 됐어요. 최근에. 물론 이제 좀비 기업도 아직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그 하나투어도 얼마 전에 막 그 이렇게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직원들 전체 무급이고요. 휴직?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그러면 내년에 이게 정상화 됐을 때 이익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내년 보시고 이쪽 섹터들도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서 좀 대표주 있잖아요. 대표주 위주로 좀 하락할 때 조금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뭐 자본력이라든가 규모가 조금 더 컸던 곳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은 결국에 덩치가 큰데 살아남고 시장에서 퇴출 안 당해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대형 회사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대형 회사는 어쨌든 이 악조건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 회사들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뭐 현재 주도주 섹터이긴 한데요. 거기에 무슨 변수가 있나요? 2차 전지 쪽에 변수가 하나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배터리는 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액체입니다, 액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양극과 음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온이 들어가서 이 이온이 왔다 갔다 해요. 음극으로 가면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고 음극에 갔다가 이 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서 이게 충전기가 그러니까 충전이 점점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거를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전해질이라 그래요. 이게 액체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액체가 단점이 뭐냐면 액체는 부피가 커져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동차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배터리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리스크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전해질의 좀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뭐냐면 주행거리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어쨌든 자동차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액체 전해질이 좀 불리하긴 한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다 해소를 한 번에 해줘요. 이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는 뭐냐면은 일단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일단 고체가 액체보다. 그렇게 되면 이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액체 배터리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하면 요새 잘 나오는 게 400에서 500 나오거든요. 500km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기본이 800 이상 나와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엄청 짧대요. 도요타에서 이번에 공개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충전 시간도 짧고 되게 획기적인 그 어떤 배터리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제 내년도에 시범 양산을 하게 되고 2025년도부터 본격 양산해서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어쨌든 만약에 내년이라도 당장 대중화가 돼서 나오면 아니 누가 봐도 전고체 배터리 쓰지 뭐하러 액체 써요. 그렇죠. 훨씬 좋은데 근데 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이미 진작했다는 거죠. 지금 한 10년 전부터 도요타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도 거기 연구원분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보고 있어요. 나오는 건 2025년도고 제대로 탑재되는 건 2027년도. 뭐 현대차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만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이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기술력이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고체로 이거를 전해질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 기사 요즘에 보면요. 도요타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만든다고 내년에 양산한다고 하니까 좀 놀래요.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당장 내년 나올 것 같아 막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정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분명히 나오지만 도요타가요 원래 올해 공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왜 공개 안 했느냐? 도쿄 올림픽 때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올림픽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공개하는 거예요. 원래 스케줄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거고
근데 내년에 공개하는 건 시범이에요. 테스트. 언제 만든다고 했죠? 2025년. 근데 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자료 쓰신 거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2025년도에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래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만드는 시점이 2030년이에요. 그때는 현대차도 만들고요. LG화학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 SDI 당연히 만들고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다 만들 텐데 그래도 3.5%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비싸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이게 대량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기업들이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칭화 유니 기업이 부도났잖아요. 그랬죠. 반도체에서. 예. 그걸 왜 못하냐면 반도체는 만드는데 오늘 딱 공정에 들어가면 석 달 후에 완성품이 나온대요. 근데 LED는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와요. 그러니까 LED 업체들은 중국 회사들이 엄청 뛰어들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지금 살아남은 게 서울반도체하고 일부 몇 개 없어요.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만드니까. 근데 반도체는 공정을 내가 아무리 따라잡는다고 해도 이미 3개월의 격차가 있고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으로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100조가 넘는 돈을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0%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물론 리튬이온은 제가 뭐 중국 기업도 잘하니까 CATL이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과연 돈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양산을 할 거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나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어느 그치. 제품이나. 근데 대량의 양질의 제품을 100개를 뽑고 1000개, 10,000개 뽑는 거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정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보면 당장 내일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2030년까지는 주력이 맞고 왜 이걸 제가 또 강조드리느냐 세계 1등이 누구죠? 그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전고체 배터리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테슬라가 없어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없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물론 테슬라도 하고 싶겠죠. 근데 아직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의 목적은 원통형 배터리를 최대한 싸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 보급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면 일단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LG화학이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LG화학 손을 요새 막 잡는 거 보셨을 거예요.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를 잘 만들어요. 싸고 기술력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게임 체인저는 분명히 됩니다.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선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 이제 LG화학 팝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 같은 이제 이쪽 섹터 팔아버리자.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일단 이르지 않나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민감하게 보기는 하되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 뭐 기억하실 거예요. PDP라는 TV 아시죠? LCD하고 있었죠. 경쟁했었죠.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LCD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게 PDP가 오히려 가격도 더 그래서 훨씬 뭐 화질도 더 좋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그 뭐라 그러죠? PDP가 앞선 기술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PDP가 망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대중이 선택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그때 LCD가 선택받았던 이유는 일단 TV는요 우리가 TV는 오랫동안 시청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요. 근데 PDP는요 수명이 되게 짧아요. 사용해 보신 분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장난 아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화질은 뛰어나죠. 예, 기술력은 분명히 전고체가 맞지만 전기차 안에 탑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그냥 전고체 배터리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지금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꼭 이게 이 전고체 배터리, 이 2차 전지 여기에만 상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네. 어떻게 투자에 연결시키느냐
그 정보를 활용하는 맞습니다. 예. 혹은 팩트 체크하는 네.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배터리도 공부는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로 이게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도요다가요, 진짜 대량 양산을 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 그러면 있어요. 이제 진짜 진짜 큰일 위험할 나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뭐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요다도 202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량 양산은.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왜 시범 양산인데 4년 후에 대량 양산이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만들기가 쉽지는 않구나. 대량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뭐 너무 그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봤고요. 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시장은 올라왔지만 아직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의 그 뭐라 그럴까 시기는 뭐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좀 살펴보셔야 될 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게 그 시그널 아니면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냥 좀 계속 보유해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오늘 서두에도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준이 언제 긴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래서 그 긴축 사이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건 몰라요 아직은. 내년 하반기 정도 돼봐야 확인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가 개인들이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근데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 주도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고 그 다음이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이 3개잖아요. 네. 거기에 내년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 민감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뭐 아니면 여행 항공주가 뭐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산업군들 또 거기에 또 새롭게 좀 최근에 추가되고 있던 올해 물론 좋았지만 내년에 또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를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중심축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내년이 됐는데 전망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 아니면 2차 전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가 갑자기 나오고 자동차를 봤는데 갑자기 현대차의 경쟁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쇼크가 발생하면 이거는 증시가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셔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이 셋 중에 하나가 틀어지는 게 나온다. 그러면 좀 위험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너무 그냥 올라왔다라는 가격 논리만 생각하고 아 시장 이제는 좀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보다 한번 그런 그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내년에 점검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염승환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